안녕하세요, 라미노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참 자극적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값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만 보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자산이고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이 될 만큼 인플레이션은 유발시키는 것, 디플레이션은 정말 위험한 만큼 지금의 화폐를 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오지 말라고 돈을 제발 쓰라고 지원금도 줬을 정도니까 말이죠. 이처럼 부동산도 똑같은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르는 것만 오르네? 여기야 왜 안 오르지? 이러한 현상을 느끼기도 하면서 소외된 부동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막 풀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통화량을 엄청나게 풀었던 그 시기에는 무엇을 사도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한 채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러 채를 구매하는 게 맞는지 갑을 논막이 있었으며 당연 돈을 막 풀었고 돈이 어디에든 갔었기 때문에 여러 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마치 승자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기도 하였었습니다. 즉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멍청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멍청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게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돈에는 가치가 생기게 되었고 돈은 이전보다 조금은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막 움직이던 돈이 조금은 꼼꼼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판단을 하게 되면서 돈의 쏠림도 이루어지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똑똑한 돈이 움직인 곳은 어디였을까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바로 서울이었고 주식으로 따지면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게 돈이 똑똑하게 변하면 돈은 이곳저곳 갈 곳이 없어서 그중 가장 좋은 곳, 원석을 알아서 판단시켜주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쏠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도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양극화가 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의 같은 상황이 미래에 일어난다면 또 저평가 주식을 찾으면서 저평가라고 샀는데 오르지도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많이 떨어져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반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스만투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그때 한번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현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시고 다음에는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울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식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전부터 공식이었지만 돈이라는 게 멍청해지기 시작하면서 똑똑한 한 채를 사는 것보다 여러 채를 산다는 게 우월해 보일 정도로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해왔었던 것이죠. 즉 지금의 상황,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꼭 똑똑한 한 채를 구매하는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 채를 산다는 것은 돈이 멍청했을 때나 가능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다면 당연 똑똑한 한 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똑똑한 한 채를 레버리지, 대출을 껴서라도 구매를 해놓은 후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서 불을 일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적어지고 공급은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의식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으로 보면 당연히 위에 말한 것처럼 인구수랑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치가 맞지 않아 떨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의식주,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죠? 생활공간, 살아야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이러한 자산들 말이죠. 단지 현물로 존재할 뿐입니다.
또 요즘은 이전과 많이 다르게 부동산을 무형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당 여러 채의 집을 투자한답시고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이에 신도시의 경우는 주인이 있지만 불도 안 켜진 집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이처럼 부동산이 정말 핫했을 때 송도의 경우 집값의 폭등이 일어났고, 그 폭등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중국 사람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일단 바꾸셔야 합니다. 인구수랑 부동산의 가격이랑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똑똑한 집 한 채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지, 지방이 어떤 엉뚱한 집을 구매해놓고 왜 팔리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서울에 투자를 하지 지방까지 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니까 말이죠. 파일을 조금 넓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에 대한 위험으로 전세를 사는 분들도 있으며, 전세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세를 하는 사람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 전세를 주는 집주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왜 이 집에 살지 않고 나에게 세를 주었을까? 집주인은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집주인이 여기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살기 때문에 나에게 세를 주었을까? 이런 것들 말이죠. 집주인은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디플레이션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예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도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고, 지원금을 주는 것도, 나라의 복지 이런 것도 결국 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풀려고, 유동성을 주려고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도 국가이며 나라이며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할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은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 오늘은 1,000원이던 게 내일 1,100원 이렇게 되면 당연 오늘 구매를 하게 되고, 이게 소비를 일으키고, 결국 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소비를 하는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 매출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매출이 오른 회사는 더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물건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더 만들어야 하고, 이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은 월급을 받을 것이고, 월급을 받은 노동자는 또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GDP, 수치의 개념에서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즉 경제성장률은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은 마이너스 요소로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렇다는 것은 즉 나라에서 우리에게 소비를 유발시켜야 하는 것이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돈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회사는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투자도 오르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이게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어버려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느꼈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짜장면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느꼈고 인플레이션을 느꼈는데, 그러면 당연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당연 수요가 좋은 똑똑한 아파트가 오르게 돼버리는 것이죠. 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대출로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의 가치 속도보다 대출이자 갚는 속도를 따지자 본다면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월 200만원 대출을 갚는다고, 월마다 200만원씩 갚는다고 한들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 외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텐데, 200만원의 가치가 미래의 200만원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이해를 하며 결국 부동산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화폐를 제외한 자산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꼭 한 채, 똑똑한 한 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 돈이 멍청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풀게 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돈은 멍청하게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은 멍청하게 되어버리고 똑똑한
똑똑한 채가 좋은지 아니면 여러 채가 좋은지에 대해서 가불론박은 또 생기게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똑똑한 한 채는 또 빛을 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똑똑한 한 채가 돈을 벌게 되어버리고, 똑똑한 한 채가 이렇게 벌게 되면서 양극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 똑똑한 한 채가 가장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또 뒤늦게 판단이 되어 멍청한 돈이 없고 스마트한 돈이 되어버릴 때는 항상 후회를 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인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채가 좋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